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존 코의 변형 심리학의 기초와 윤곽이라는 글입니다. 이걸 보내주신 걸 보니 아마 신앙이랑 과학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과 신앙의 만남,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요, 단순히 둘을 나란히 놓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뭐랄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현대과학에서 객관성이라는 건 거의 생명이잖아요. 연구자는 감정을 빼고 철저히 분리된 관찰자여야 한다. 네, 그게 기본 전제죠. 근데 이 글은 심리학에서만큼은 그게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만약에 완벽한 객관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간 마음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존 코가 아주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대안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심리학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다. 아, 심리학자 자신이요? 네, 이게 그냥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리학에 적용하자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거죠. 누가, 왜, 그리고 어떤 상태로 인간을 연구하는가? 이 질문이 어떤 연구 방법론이라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제시하는 변형 심리학이라는 모델은 그러니까 연구자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구 과정이랑 결과에 직접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안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도발적인 제안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글은 먼저 현대 심리학이 영성이나 신앙을 학문 강역 밖으로 밀어낸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원래 고대나 중세 철학에서는 알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았는데 과학 시대가 오면서 객관적인 지식, 주관적인 신앙 이렇게 딱 나눠버렸다는 거고요. 그렇죠. 변형 심리학은 바로 그 갈라진 두 세계를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심리학하기. 네, 바로 그거요. 근데 이게 그냥 연구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게 아니고요. 심리학자 자신의 영적인 경험, 성령의 조명이라든지 기도나 묵상을 통해 얻는 통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런 것들이 심리학 연구의 핵심적인 데이터이자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요? 와, 네, 자료에서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용어를 빌려오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아, 무지의 베일. 기존 세속 심리학이 만들어 놓은 온갖 전제나 가정들로부터 일단 벗어나서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인간을 다시 보려는 시도인 거죠. 잠깐만요. 그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자신의 주관적인 영적 경험이 연구의 핵심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과학일 수가 있죠? 이건 그냥 개인의 신앙 간증이나 묵상 노트랑 뭐가 다른가요?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이 지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형 심리학이 기존 과학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글의 주장은 이겁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완벽한 객관성이란 어차피 환상이다. 환상이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이슈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그 사람이 과연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문제를 연구에 투영하거나 그렇죠. 혹은 반대로 외면하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를 무시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연구자의 내면이 어차피 연구에 영향을 미칠 거라면 차라리 그 내면을 통제 불가능한 오염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염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꾸고 훈련해서 가장 정교한 연구 도구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완벽하게 깨끗한 실험실은 없으니 실험자 자신을 가장 깨끗하고 정밀한 도구로 만들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과정을 결정하고 과정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였네요. 맞아요. 어떤 연구 방법론을 쓰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와, 이건 마치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단순히 좋은 나무를 고르는 기술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섬세한 귀와 마음을 먼저 가졌던 것과 같아요.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네. 그래서 변형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심리학자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내면의 어두운 부분, 즉 자신의 죄와 수치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이 지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보통 저희가 상담가나 심리학자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좀 초연하고 중립적인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죄를 아는 게 타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네요. 이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정반대라서 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세속 심리학은 종종 종교적 죄책감 같은 걸 신경증의 일종으로 보거나 건강하지 못한 걸로 치부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나의 수치심과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고 봅니다. 통로가 된다. 네. 내가 내 안의 교만을 보지 못하면 타인의 교만을 봤을 때 그냥 비난만 하게 되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심리학자의 영적 성숙도가 곧 연구의 질과 직결된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급진적인지는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기독교 사상가들도 신앙과 심리학을 연결하려고 했을 텐데요. 물론이죠. 이 변형 심리학은 기존의 다른 접근법들과는 뭐가 다른 건가요? 왜 굳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기존 시도들이 가진 한계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있어요. 뭐랄까 일종의 오답노트 같은 거죠. 오답 노트요. 재미있네요. 첫 번째 오답은 성경적 상담 모델입니다. 이 접근법은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보고 심리학 같은 세속 학문을 좀 불신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세속 학문은 아예 참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군요. 네, 물론 성경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자연과 과학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일반 계시를 간과할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둘을 그냥 분리해버리는 시도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오답으로 지적되는 설명 수준 모델이에요. 설명 수준 모델. 신학과 심리학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별개의 학문이니까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자는 겁니다. 충돌을 피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심리학의 질문.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건 신학의 질문. 이런 식으로요. 영역을 딱 나눠버리는 거군요. 네, 아주 안전한 방법이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죠. 인간이 뇌와 영혼으로 나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비슷해 보이는 통합 모델은요? 이름만 들어보면 변형 심리학이랑 거의 같은 말처럼 들었는데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자, 이게 목표였을 텐데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겉보긴 정말 비슷하죠. 하지만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초점이 다르다. 기존의 통합 모델은 주로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에 집중했어요. 무엇을? 네, 기독교 교리랑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어떻게 연결할까?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랑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즉, 이론과 이론의 통합이라는 지적인 퍼즐 맞추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변형 심리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완벽하고 정교한 통합 이론을 만들어낸다 한들 그 이론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이론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잖아요. 이론은 그 사람을 통해 해석되고 적용되니까요. 그렇네요. 변형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벽한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론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 즉 트랜스포메이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변형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야 그 차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결국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군요. 그럼 이 변형 심리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글 후반부에 나오는 수준 모델이 그걸 설명하는 것 같은데
마치 건물을 짓는 설계도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층층이 쌓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아래,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1수준은 심리학자 자신의 영적, 인식론적 훈련과 변화입니다. 영적 인식론적 훈련.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이에요. 연구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자기 기만이나 합리화, 편견 같은 것들을 성찰하고 다스리는 단계죠. 건물의 기초공사인 셈입니다. 보통 과학윤리라고 하면 연구 대상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연구자 자신의 내면 단련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뭘 쌓아도 무너진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이 수준, 즉 하나님 안에서 심리학하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 연구 방법론에 해당해요. 자연과학적인 방법, 질적 연구, 해석합적 방법, 이런 구체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단계죠. 벽과 기둥을 세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수준, 지식의 발달과 이론화 단계가 놓입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들을 엮어서 인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론은 항상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 이론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단순히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걸 넘어서 사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까지 확정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걸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게 바로 4수준, 영혼 돌봄을 통한 심리학의 실천입니다. 상담, 치료, 교육 같은 실제적인 적용이죠.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지붕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덮는 지붕이 5수준, 심리학자와 교육을 위한 영적 변형적 목표입니다. 이 모든 1, 2, 3수준의 과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기초부터 지붕까지 모든 요소가 사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정렬되는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존 코의 변형 심리학은 진정한 심리학적 통찰이라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교한 이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심리학자 자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서 비롯된다고 제안하죠. 결국 연구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연구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학자를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하지만 이 논리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당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린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직장 동료의 저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 내 아이는 왜 저렇게 말할까? 나는 왜 이럴 때 화가 날까? 정말 끝없는 진론의 연속이죠. 바로 그럴 때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불안감이나 열등감이 상대방의 평범한 말 한마디를 공격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 모델은 자신을 아는 것과 타인을 아는 것이 결코 분리된 두 개의 과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깊이 얽혀있는 하나의 과제일지도 모르죠. 하나의 과제다. 네, 내가 내 안의 어두운 구석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타인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왜곡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 이해의 정확성은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량보다 당신 자신의 내면 상태에 더 크게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